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업무 이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무 이해 능력은 이제 뭐 그렇게 사실은 업무 이해 능력도 세분화하면은 또 다르게 좀 깊이 뭐 예를 들면 기한하는 방법 또 뭐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그거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또 가면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해요. 계속. 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래서 일정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변화하는 그런 흐름에 내가 잘 적응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업무는. 또 업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 이해 능력은 제가 그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한테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제 관광 능력이죠.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가 그때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조직을 이해하는 데는 네 가지의 하위 능력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있어요? 경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체제 이해 능력, 체제는 이제 구조죠. 조직 구조,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업무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국제 관광 능력,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고요. 그 앞에 했던 조직 기초 이론은 여러분이 이런 거를 조금 깊고 넓게 이야기한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도 이것도 좀 여러분한테 막 사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한 2학점짜리만 해도 이렇게 쭉 늘어놓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분은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핵심만 추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관광 능력 마지막입니다. 자, 이 국제관광 능력은 이제 뭐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 여러분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뭐 이런 특성이 어떠냐 이렇게 설명해 봤자 여러분이 해외에 배낭 메고 나가셔서요. 해외 여행하다 보면 더 쉽게 익히고 상황에 금방 적응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마인드, 이런 특성, 이런 거를 내가 또 이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섭렵을 하면 좀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여러분한테 개념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인드. 그래서 뭐 국제 감각은 이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얘기하죠. 자, 두 가지 나와 있죠. 다른 문화를 이해. 두 번째는 국제 동향 파악 능력.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국제 감각 능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오늘날은 어때요? 개방화, 세계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지금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요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내년쯤 되면 또 많이 또 비행기 타고 나갈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이슈,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국제적인 그런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일하다 보면 또 외국 사람들하고 또 일하는 경향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역량과 자질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과 자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역량, 자질. 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들어가겠죠. 언어 습득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영어를 한다든지 뭐 해당 국가 언어 하면 되게 좋겠죠. 자, 이 특성을 볼까요? 뭐 국제 비즈니스의 자세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고요. 다양한 다른 문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국제 환경, 국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 나라 문화가 어떤지를 또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시대에 글로벌은 4차 산업혁명 초연결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능력은 이제 거의 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의식, 태도, 지식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이게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뭐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뭐 자꾸 늘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바로 우리가 한번 사례 볼까요?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국내 원단 수출업체 T사에 일하는 S는 미국 대형 할인점에 수년간 의류를 공급해온 바이어 B사와 수출 상담을 추진했다. T사는 자사 생산 원단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미국의 B사는 T사가 가격 수준과 공급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문의해왔다. T사에 근무하는 S는 가격과 물량 면에서 맞추기 어려운 점을 알았지만 대량 주문을 받기 위해 무리해서 정해진 날짜에 바이어가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경쟁국 섬유업체들의 가격 구조를 모르는 S는 미국의 B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득했지만 미국의 B사는 경쟁국 업체의 가격 수준을 제시하며 수용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미국의 B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오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자, 이게 왜 손실을 입게 되었는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사례는 외국 바이어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국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국외 동향, 시장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못 봤던 거예요. 국제 동향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개인의 실수가 조직 전체에 손실을 입히게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만약에 T사에서 이걸 한다고 해봐요.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경쟁사, 베트남, 중국,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원단 수출은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하고 이제 중국 같은 데 엄청 많이 원단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국제적으로 자기가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모르니까 무리한 요구가 와도 그냥 이 물량 확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국제 동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국제 동향은 어떻게 파악할까요? 뭐 국제 동향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습관 들여가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그냥 문자적으로 적어놨는데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적어놔서 뭐 국제 동향 확인을 해라. 뭐 국제 잡지 정기 구독해라. 신문의 국제면 읽어라. 최신 이슈 확인해라. 외국어 알아두고 뭐 국제 학술대에 참석해라.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밑에까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국제 동향 파악하는 방법은 뭐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뭐 신문의 국제면을 내가 읽어도 좋고 국제 잡지 이런 거 뭐 구독해도 되잖아요. 또 업무와 관련된 뭐 관련해서 한번 내가 해외 출장 나가는 것도 좋고 이래서 국제 동향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예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미국 연방은행 아시죠? 미국 연방은행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에요. 그게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러면 미 연방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럼 우리나라 주가는 또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디가 올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뭐 주가도 받고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다고요? 이 국제 동향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내가 정기예금을 넣었어요. 근데 정기예금을 넣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나는 이득이죠? 근데 내려가면 손해죠?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수신금리는 내가 나온 시점, 내가 계약 시점 있죠? 처음 만든 시점에 금리를 가지고 끝까지 만기 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신이라는 게 있고 여신이 있거든요. 여신은 뭐예요? 줄여 믿을 신. 뭐예요? 믿고 준다는 거 신용대출, 대출이죠. 그럼 대출은 어떨까요? 대출은 그게 아닙니다. 대출하고 정기예금처럼 수신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틀리는데요? 여신은요, 내가 처음 대출 받을 때는 3%였어요. 근데 중간에 미국 연방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따라 올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금리 올린 시점에서 여신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수신금리는 어떻다고요? 중간에 올려도 만기 때까지는 처음 계약한 금리로 만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신과 여신금리는 적용은 달리했다. 그런데 기본적은 그래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따라서 올려야만 외국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난 사람 떠나더라도. 그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요. 알았죠? 하나의 원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경제적 그런 행위에는 이렇게 뭐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요소가 뭐 심리적 요소도 있고 뭐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그래서 하나의 경제 행위를 이루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가는 어떨까요? 주가는 금리와 반대니까 반대 성향을 띄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주가는 내려가겠죠. 이렇게 미국에서 또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유로화, 또 뭐 중국 엔화, 또 일본의 엔화죠. 중국의 원하고 뭐 이렇게 그게 영향이 서로 미치고 물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동향을 이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할까요, 내려갈까요? 뭐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은 내려갈 거고요. 그죠? 이게 반대니까요. 그죠? 수출과 수입은 반대잖아요. 그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수출과 수입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환율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뭐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환율하면 이중 통화 간의 교환 비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해 안 들어오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환율하면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게요. 1달러가 1,000원이에요. 그죠? 만약에 1,000원은 우리나라 돈 1,000원이고 1달러가 1,000원이에요. 그럼 환율이 상승했다 이러면 뭐예요? 1달러를 1,000원에 샀잖아요. 근데 환율 상승 이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달러를 사는데 얼마요? 1,1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00원이 상승했죠.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율 상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게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환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1,000원에 1달러 살 수 있던 거를 1,100원에 사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1,100원에서 한 100원만큼 올라갔죠. 그 환율 상승. 반대는 어떨까요? 1,000원에 1달러를 샀다가 9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환율 인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환율이 상승, 환율 인상, 환율 인하는 반대말로 또 뭐가 돼요? 원화 상승, 원화 하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환율 상승은 뭐예요? 1,000원에서 1,100원 뛴 거잖아요. 1,100원에 뛰었으니까 1달러 샀는데 1,100원이죠. 그러면 1,100원이면은 그만큼 똑같은 1달러 사는데 1,000원에 살 수 있는 걸 1,100원에 샀으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때요? 떨어졌죠.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환율 하락하면 원화 가치 상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환율 상승하면 어떨까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출 증가, 또 우리나라 하니까 수입은 감소, 반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제가 좀 경제학에 나오는 이야기를 쉽게 요약해서 제 나름대로는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빠른지 모르겠네요. 빠르진 않죠, 여러분. 뭐 하나 알더라도 이렇게 좀 차분히 요거 알으면 제가 요 세 줄이지만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달러의 가격이 그럼 엔화의 가격은 뭐라고 그래요? 엔화 상승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죠? 그죠? 100엔을 뭐 예를 들면 1,000원에 샀어요. 그죠? 100엔을 1,000원에 샀는데 100엔을 1,100원에 사면 엔화 상승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환율이죠. 환율 상승, 엔화 상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미국 달러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환율 상승은 뭐에 대한 상승? 달러에 대한 상승이죠. 이렇게. 이게 반대로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면 굉장히 경제학의 한 파트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경제학 저 파트 다 헤매요. 뭘 중요하다고요? 금리, 주가, 환율, 그 다음에 경상수지에는 수출 수입 이런 거 이해하면 그냥 한 파트가 여러분 그냥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제학의 한 파트를 그냥 요약해서 그냥 핵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마 경제학 여러분 책 보세요. 한번 보면은 뭐 설명을 막 그냥 굉장히 길게 한 파트로 했어요. 그 문제 다 읽어요. 환율이라는 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달러의 가격이 곧 환율이고 이건 미국일 때 그러면 어디요? 중국 원화일 때는요. 중국 원화의 가격이 곧 환율인 거죠. 그죠? 이해하기 쉽죠? 뭐 이중 통화 간에 뭐 교환 비율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상대방 돈의 가격이 곧 환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국제동향 자 왜 그런지 알죠? 이런 국제동향이 변하면 환율이 변하면 결국 나한테도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제가
경제학적인 설명을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이런 경제학과 금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사회 나가면요, 금융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공무원 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 또는 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이 금융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뭐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이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예금을 하고 펀드를 했다. 뭐 내가 보험을 한다. 이런 것도 이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죠. 보험도 사실은 뭐 간단하거든요. 확률 통계의 원리인데, 이 보험을 또 딴 사람한테 들으면 굉장히 막 불쌍하고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험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금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시간이 나중에 나면 이 금융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15주 이내에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여러분한테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있어요? 이제 국제동향 파악 끝나면 그 다음에 타문화 이해죠. 그죠? 다른 나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나라 문화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문화 충격. 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각각 제가 이제 다른 문화 이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제동향 파악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국제관광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핵심적인 걸 보면 다른 문화 이해와 국제 동향 파악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국제 동향 파악까지 지금 설명을 했고, 그 국제 동향 파악을 한 예로서 뭐 환율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금리 얘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엘은 해설을 대표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 체결하러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체결되면 회사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이때 그 카운터파트인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커피를 이렇게 권했는데, 이제 내가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은 커피를 거절하고 생수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협상이 이상하게 분위기가 변하더니 결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인은 매우 기분이 상한 듯이 더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피했고, 그래서 엘이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대방이 자꾸 피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은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던 선배와 이제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그 이유를, 자기가 이제 계약을 잘 나가다가 안 된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선배가, 뭐야? 커피를 거절했단 말이야? 큰 잘못을 했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런 거절은 모욕으로 생각하거든. 자, 이거를 이제 몰랐던 거죠. 이 엘은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이제 이런 커피를 대접할 때는 그 자기 정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한국처럼 됐습니다, 제가 생수를 먹게, 뭐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이런 큰 계약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를 하나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개념은 우리가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 충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다를 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이게 체험하는, 내가 경험하는 충격, 이게 문화 충격이에요. 아시겠죠? 타 문화를 접했을 때 내가 그냥 생소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경험하는 충격, 이게 문화 충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문화는 보통 한 90%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문화가 이제 보이지 않는 비은폐성 이렇게 표현하나요? 비은폐성은 뭐예요? 은폐성과 비은폐성인데, 은폐성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철학적 용어거든요, 좀. 비은폐성, 은폐성인데, 어쨌든, 비은폐성이라는 거는 개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은폐성은 그냥 안 보이는 거잖아요. 감추어진 거죠? 근데요, 문화는 90%가 은폐성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요, 90%는. 우리가 아는 거는 10%라는 거예요. 뭐예요? 음악이라든지 음식, 또 예술, 또 의복이라든지 건축, 뭐 정치,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비은폐성. 그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비은폐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이런 90%를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는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충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계약이나 이런 데서도 부적응, 심리적인 위화감 뭐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까요? 이렇게 문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방적인 오픈마인드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려면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 좋아요. 배낭여행. 배낭을 메고 다니시면은 굉장히 내가 많은 걸 느낍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은 굉장히 또 좋은 문화적인 개방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외국인을 이제 우리가 외국인과 거래할 때 어때요? 그 사람들 설득시켜 내가 우리 제품을 팔아먹잖아요. 그죠?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죠?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국제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이런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요. 이런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아까처럼 이게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비은폐성. 그러니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아까 문화 충격을 포함 비은폐성이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비언어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숨겨져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이게 합하면 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문화는, 우리 앞에 걸 한번 볼게요. 다른 나라 문화는 커뮤니케이션도 똑같고요. 다른 나라 문화는 은폐성과 비은폐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 커뮤니케이션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10%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비언어적인 게 90%가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 가시죠? 은폐성, 비은폐성. 아시죠? 우리가 이런 문화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또 여러분 이것과 결부시켜서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이제 빡빡하네요. 우리가 이제 이것과 결부시켜서 어떤 종교적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종교적 신앙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든
또 예수님을 믿든 또 뭐 부처님을 모시든 뭐 뭐를 믿든 여러분이 뭐 종교가 뭐가 돼도 좋아요. 하나 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이 아는 부처님, 이분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속성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야훼의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아요?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고 어떤 실천을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부처님의 그 깊은 무아의 경지, 이 색을 떠나서 그 무아의 경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이 다 아시나요? 잘 모르죠.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 중에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몰라요. 뭘 모를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90%는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은폐성 이런 거죠. 신에 대한 은폐성.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10%는 여러분 그래도 알죠. 그걸 뭐라 해요? 비은폐성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도 어떨까요?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행동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죠? 요 10%는 비은폐성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부처님의 그 또 다른 숨겨져 있는 그 깊고 깊은 삶의 경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은폐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은폐성과 비은폐성이 있다. 어떻게 모르고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를까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아는 건 뭐가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면서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또 뭐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신에 대해서 모르는 또 다른 경지에 은폐적인 게 더 많다는 거죠. 이 문화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만 이렇게 들었어요. 요것만 깊게 설명을 은폐성과 비은폐성, 또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것만 우리가 다시 은폐성과 비은폐성을 현상학적으로 다시 설명만 드려도 다시 1시간 정도 설명이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자,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고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직장인에게 사실은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김모 씨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바이어와 연주회 갔다가 계속 졸고 악장 중간에 박수를 치는 등 이런 실수로 거래가 깨진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거래할 때는 이런 교양에 대한 에티켓, 또 상대국 문화와 관련된 지식 등이 거래 성사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교양, 국제 에티켓을 이제 이야기하는 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 파트너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또 사교 골프를 치면서 비즈니스 상대와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그 직원이 어떤 회사인지, 그 속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 계약. 왜냐면 이렇게 딱 쳤는데 이 사람 참 교양이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러면 어떨까요? 참 회사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지원도 좀 잘해주나 보다,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믿는다는 거죠. 자,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은 말이나 행동도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매너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집에 한번 언제 놀러 오세요. 이런 말은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같은 데 예의상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인도나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오세요 이랬는데 안 오면 삐진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직장인인데도 굉장히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좀 교양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인문학 하면 왠지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시죠?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레포트, 낼 때도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인문학이나 이런 공부하는 게 뭐냐. 책 어떻게 읽으신가 뭐 이런 것도 제가 냈고요. 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양하게 내가 뭘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 사회에 가서도 좀 후회할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더 할 걸. 껄껄껄 하다가 후회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그냥 요약을 했어요. 제가 내용 정리를 했는데요. 뭐 크게 뭐 볼 건 없고요. 제가 그냥 잠깐 여러분 그냥 눈으로 다 읽으세요. 이거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내용 정리한 거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일의 이제 활동 무대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죠? 기업 활동이 국제 경영, 국제화돼야 된다는 거죠.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글로벌화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식, 태도, 행동도 세계 수준에 이르도록 국제 감각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양, 이런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다른 나라 문화 이해와 국제 동향 파악. 그 중에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다고요? 뭐, 사이트라든지, 뭐, 신문에서 국제, 잡지 구독한다든지, 뭐, 다양한, 이렇게, 꾸준히 실행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문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문화 충격이 왔고,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는 이제, 심리적 부정 같은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데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 비즈니스에서 조직 목적을 위해서는 문화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죠. 그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외국에 이제 만약에 직장에서 파견 나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 조그만 실수가 결국 조직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파견을 나가거나 출장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국제 매너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냈고요. 자, 요거는 뭐 매일 드리는 질이죠.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기업 또는 국제기업에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뭔지 세 가지만 한번 여러분 적어 보세요. 이제 지리 토론방에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적어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해서 12주차 국제 감각 능력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한 아웃라인,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아웃라인 정도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좀 더 깊게 뭐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서 취업 공부하시거나 이럴 때는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넓혀서 그거를 할까요? 저기 아까 얘기한 금융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여기 조직은 어떨까요? 항상 막 일을 열심히 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깨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두 개를
13, 14주에 나눠서 한번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겠죠. 한 장 정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험 나올 거를. 그걸 14주 차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주 차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그냥 열심히 진행을 해서 5월 5일날 원래 쉬어야 되고 19일도 쉬어야 되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15주차, 14주차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1, 2주 정도를 쉬었다가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중에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한번 쉬고 한 주 쉬고요. 왜냐면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안 쉬었거든요. 부지런히 열심히 왔어요. 그래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뭐 지리 토론반에다 같이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이번 주부터 제가 공개 자료방인가요? 공개 자료실에다가 지금 요 강의한 내용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요거 그냥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